네, 공모주 투자 요즘에 이제 또 공모하는 회사들 막 따상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아씨 막 저거 할 걸 하는 분들 많은데 하기가 약간 좀 번거로운 경우가 있어요. 네. 해당 증권사 또 찾아가야 되고 뭐 업무 시간에 가야 되죠. 그렇죠. 많이 또 넣어놔야 되고 등등 있는데 좀 더 편하게 공모주 투자할 수 있는 방법 160 플레이스토어에서 네. 아니면 앱스토어에서 160 검색하시면 바로 앱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자, 그러면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 어제 좀 하락했고요. 예, 뭐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해서 그 충격에서 아침에는 반등 시도를 좀 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플러스 0.48% 시작했는데요. 아침부터 곧바로 매물 맞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장중 저가가 마이너스 0.38%인데 S&P 500 마이너스 0.16% 소폭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낙폭은 조금 줄이긴 했지만 막 그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난주 금요일 날 폭풍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오라클이 마이너스 2.66%, 브로드콤이 마이너스 5.58%, 코어웨이브 마이너스 7.9, 네비우스 마이너스 7.4, 서클인터넷 마이너스 9%, 아이온큐 마이너스 8.5% 이렇게 보시면은 그 사이에 엔비디아는 플러스 0.72%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향 또는 자본 지출 우려가 있었던 데들 이런 데들은 여전히 좀 투자 심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물을 좀 맞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도 많이 빠졌네. 지금 비트코인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침에 지금 거래 보시면 한 86,000달러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86,000이요? 네. 와. 9만 위로 올랐다고 또 좀 좋아하다가 이제 9만 깨지고 내려가서 86,000달러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위험 자산에서 성장성이 큰 향후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좀 매물 맞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가 56.4달러로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이 뉴스만 보면은 네. 왜 처음부터 이걸 했는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WTI가 56.4달러가 됐고요. 달러더스가 97.9로 소폭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화, 원화, 엔화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소폭 강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특이한 점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17%로 올라가고 있고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리 인하에 연동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어제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재무부에서 단기 채권을 지금 사들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사들이니까 단기물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기물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부분이 아마 내년도에 하반기 들어서는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상당히 부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예전 증권사에 지금 교보증권 말고 대우증권에 이제 동기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네. 이 장기 채권을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고 서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쉽게 되겠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채권이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이쪽 부분은 우리 주식시장만 맨날 바라보지만 향후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너댓 달 전쯤에 그 채권 투자 막 뭐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하라는 사람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단기물은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단기물은 3년물, 2년물 뭐 최소한 근데 뭐 한 30년 5년물 이내 이런 예, 건 좀- 이런 거는 지금 뭐 그 정도 아닌데 장기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장기물이 다시 떨어지기, 그러니까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려면 장기물에 대한 채권 수요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그때 이제 드리겠고요. 제가 한참 뭐 방송에서도 채권을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이제 막 이러고 있을 때. 맞아 그 말씀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갈까 하고 이제 봤어요. 근데 얼마를 수수료를 받냐면
1.5, 2%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내가 100만 원치 사면 2만 얼마는 그냥 띄고 주는 거 아니에요? 네네. 와, 그건 난 좀 아니 채권이 무슨 거기 사는 게 뭐 있다 그렇게 수수료를 떼거나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 안 산다고 그리고 안 들어갔지. 억울해서 못 사겠다고. 그래서 네, 오늘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플러스 3.54% 올라서 역사적 신고가에 근처에 왔습니다. 488달러인가 역사적 신고가 그래요. 근데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저쪽이 AI 쪽이 매물 나오니까 이제 다른 네. 쪽이 부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는 사이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아, 무슨 수급이냐. 테슬라에 지금 호재성 재료가 나오지 않았냐. 로보택시 영상 공개하고 그런 가운데 스페이스X IPO 한다고 하고 이런 호재가 나오니까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건데요. 저는 시장을 항상 어떻게 보냐면은 수급이 저쪽에서 AI 쪽에서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딱 지금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쪽으로 좀 갈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들이 올라가면 거기에 관련된 누수들이 우리는 원래 있었던데 호재성 누수가 나오는 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선후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그런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직접적으로는 우리 체감적으로는 그런데 상당 부분 주가 움직이면서 수급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면 호재성 내용이 따라 나오려고 주가가 빠지면 악재성 재료가 따라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분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급적 요인입니다. 지금 네. 상황이 포지션 자체가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많이 갖고 계시죠. 테슬라는 진짜 웬만하면 잘 안 팔고 갖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소위 네. 테슬남들이 우리나라에. 그런데 역사적 신고가 근처 와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는 좋은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 와중에 뭐 웨드부시에서는 2026년 테슬라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뭐 때문이냐? 로봇과 자율주행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올라왔었고요. 엔비디아는 반등 좀 하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였어요. 그런 현상인 거고 주로 하락폭이 큰 것 보세요. 전부 다 코이버, 브로드컴, 네비우스, 서클린턴, 아이어큐 이러고자는가. 그런 분위기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런 흐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이 금요일날 AI 그리고 AI 반도체 급락한 것을 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2%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반등 시도를 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장중에 고가가 마이너스 1%. 이거 1% 이내로 하락폭을 줄이는 게 아니야. 뭐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세게 올라오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어제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침 출발할 때 보니까 그래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반등 하락폭은 줄였지만 그래도 한 1.8%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16%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뭔 일이 있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활성화된 채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도 의료 AI 쪽 하고요. 그리고 로봇주는 강세였습니다. 네, 로봇주하고 AI 관련주나 그러니까 의료 AI나 또는 바이오 쪽이 시총이 높거든요. 네. 이 코스닥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하락이 아니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어제 차익거래하고 비차익거래 합쳐가지고 1.28조 원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매도가 나온 것에 보여서 외국인들이 한 1조 정도 팔았거든요. 그 1조에서 삼성전자를 7천억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잘 선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우리 정프로님도 그렇게 예상을 좀 해주셨듯이 미국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이 상당히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분위기는 네. 딱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제 분위기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네. 라는 정도의 상황이었고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시가가 마이너스 6.3이었습니다. 엄청 세. 아침에 시가. 근데 그게 저가였어요. 종가는 마이너스 2.98%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시가가 저가라는 얘기는 거기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네. 아침부터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니까 그러면 반도체 쪽에 뭐 안 좋냐 뭐 이런 얘기들을 뭐 AI 반도체 합 묶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크게 그 부분에서 막 그냥 뭐랄까 매물을 맞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전자는 왜 상대적으로 더 시가가 마이너스 3.31이었고요.
근데 종가가 마이너스 3.76으로 끝났거든요. 이거 하나 네. 오탄인데요. 이렇게 끝났는데 왜 그랬냐? 이거는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7천 원.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좀 작았거나 뭐 이랬으면은 반등을 좀 했을 텐데 상대적으로 반등이 작았던 것은 수급적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로봇 부품주인 SPG나 SP비테크 이런 종목들은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이슈로 인해서 뭐 주관사 선정을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실제로는 IPO를 좀 늦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관사 선정까지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자금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어제 밑에 있는 종목들은 우주항공 테마에 걸려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 뭐 잘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어제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는 제가 그래서 뒤에 뉴스를 별로 못했잖아요. 이거 설명드리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거는 곧바로 4천 깨고 내려가서 3,800까지, 3,700까지 대부분 다 그랬어요. 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100을 계속 장중에 지켜냈었고요. 막판에 약간 더 밀려서 4,090포인트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이슈의 시장의 전반의 이슈는 이제 AI에 대한 자본 지출 우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부분,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매크로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계속해서 좀 잡음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기본으로 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월가 IB들이 또 요 틈을 타서 야, 내년도에는 M7 기술주보다는 오히려 대형 기술주보다는 뭐 경기 민감주나 중소형주가 좋지 않겠어? 수익률 물론 그쪽도 좋겠지만 수익률은 그쪽이 좋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들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것 역시도 지금 상대적으로 이쪽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웨드비스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하는 거죠. 네. 목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가를 22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하면서 이번 호시장 날 거고 가이던스도 상당히 강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과 상관없이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매크로 노이즈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거래되는 걸 잘 보니까 아마도 액티브들의 단기 자금들이 모멘텀 나오는 것에 막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수익률 좀 챙겨보자.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래서 종목별로 막 종목별로 그냥 중군 한방으로 종목별로 막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우리 시장 이제 개별 정보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직접적으로 오늘에 관계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내년에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될까를 가늠할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 결과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경제 정책의 효과가 아직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우세를 확신할 수 없다. 고물가 고용 부진으로 유권자들 불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내년 기준금리 1% 이하로 내려가기를 바라고 있다. 반도체 핵심 건물, 방위산업들의 기업들의 정부가 지분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뭐 할지 뻔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뭐 할지 여기 지금 자기가 말한 거에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은 이미 벌써 지금 아주 1년이나 남았는데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트럼프 1기 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상하원 양당이 공화당 우세였잖아요. 네. 근데 중간 선거를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하원에 이겼나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서 급격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힘을 좀 잃어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번에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때문에 안 좋았던 섹터, 트럼프 때문에 좋았던 섹터, 이거 그러면 내년에 가면서 이걸 지금 만약에 그때처럼 움직인다면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반대로 이거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미국 그냥 이번 뉴스는 미국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금융안전감시위원회, 요거 지금 어제 내가 뉴스 드리면서 여기서 좀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팬데믹 때 시행됐던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학자금 연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900만 명 이상이 연체 상태다.
전체 학자금 대출이 1.7조인데 와. 여기서 90일 이상 연체 비중이 1년 전에 0.5%에서 최근 9.6%까지 올랐다. 이거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건데 어마어마하죠. 9.6%라는 거는. 9.6%가 연체예요? 네. 90일 이상 연체가. 이렇게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체자들의 신용 점수가 하락해서 그러면 그들은 주택이나 자동차 대출 다른 데 대출도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고용시장 둔화되면서 상환 능력이 어려워지는 것과 연계해서 봤을 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경기 부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번, 4번은 둘 다 일본 BOJ 뉴스인데요. 일본이 저는 내년에 일본 때문에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일단 요번에 이번 주 말인가요? 다음 주인가? BOJ에서 금리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요번에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98%라고 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좀 하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BOJ에 있는 위원들의 얘기들을 이제 취합해서 이런 얘기 뉴스가 나오는 건데요. 금리를 0.75%를 넘어설 것이라고 일단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명목 범위를 약 1%에서 2.5%로 좀 추정한 걸 봐서는 일단 1%도 중립금리보다 좀 낮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1.25% 정도까지는 인상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블룸버그발 뉴스가 좀 나온 거예요. 일단 먼저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번 뉴스도 상당히 특이한 뉴스입니다. BOJ 일본은요 중앙은행이 주식을 그냥 샀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랬다면은 전 국민이 이게 안 들고 일었을 거예요 아마. 네. 우리나라 되게 시끄러운 나라잖아요. 중앙은행이 2010년부터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을 그냥 ETF라는 주식이잖아요. 주식을 그냥 사준 겁니다 계속. 그래서 언제까지 샀냐면 2024년 작년까지 샀습니다. 어느 정도 샀느냐? 약 37조 원 정도를 매입했는데 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가치로 봤을 때 9월 말 기준 83조 엔에 됐다고 합니다. 83조 엔은 얼마입니까? 800조. 800조 원 지금 1,000원 좀 안 되니까 예, 800조 되잖아요. 어마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주식을 사가지고 800조를. 근데 물론 전체 제가 이걸 지금 물어봤더니 이걸 좀 물어봤다는 게 LLM에 물어봤더니 일본 주식시장 니케이 225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토픽스 있고 그 다 합쳐갖고 시가총액이 약 953조 원 정도 된다는 걸 해요. 10%를 중앙은행이 갖고 있고. 예, 그렇죠. 한 10%를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중에 빠지면은 일단 재무조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고. 네. 그리고 빠졌을 때 이게 팔 때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좀 비정상적인 일본의 구조에서 이제 정상 국가가 되겠다는 표현을 많이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디플레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본의 물가가 2%를 조금 넘어선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상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니즈에 맞아서 이거를 좀 팔려고 하는데 네. 시장 전체 10%를 팔아제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장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매년 약 3,300엔씩 3,300억 엔씩 분할 매도하겠다. 그러면 요건 3,300억이면 뭡니까? 3조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3조씩이니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조금씩 매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 팔려면 얼마나 될 거예요? 100년이 넘겠죠. 이게 지금 뉴스에서는 112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장 충격을 안 줄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시장이 시스템 위기나 이런 위험 상황에서는 매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3번, 4번을 두 개 연결해서 보면은 일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일본은 그동안에 제로금리였고 저물가였고 저성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시장 활성화 2012년도 아베 들어가면서 시장 활성화 정책도 있었고 하면서 국가가 시장에 ETF를 그냥 주식을 그냥 사준 거예요. 계속 사주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저금리 상태에 계속 있었고 물가도 저물가 상태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이요. 그러면서 임금도 올리라고 정부가 기업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뉴스 계속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리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준금리도 뭐 1%도 낮다. 1.25%까지는 내년에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군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엔화는
엔화 강세가 될 거예요. 엔화는 좀 강세가 좀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엔화 환율이 강세가 되고 금리는 오르고 그리고 국가에서 그동안에 사줬던 ETF를 사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씩이지만 신경을 안 준다지만 네. 팔고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안에 수급 상황이 이런 고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금이 한 국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요. 일본 사람들 자꾸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기관들도 원화를 엔화로 바꿔서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하는 트레이드가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런 게. 근데 여러 가지 욕구에서 그렇겠죠. 뭐냐면 강한 달러로 가서 투자를 했을 때 강한 통화 가치로 가서 투자를 했을 때 달러하고 엔화하고 비교해 보면 달러로 투자했을 때 환차 이익을 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환차 이익. 그리고 금리는 낮은 금리에서 조달해 가지고 높은 금리로 가면은 금리 차익을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저성장이었어요. 저물가였고. 그런데 고성장 그보다는 더 높은 성장의 국가에서 투자를 하면 그만큼의 또 시세 차익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조금씩 계속해서 좁혀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들은 전부 다 좁혀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을 채권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거든요. 주식시장보다는. 네. 우리 주식은 오늘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오늘 그냥 팔면 되잖아요. 네. 근데 채권에 투자하는 거대한 자금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뭘 걱정하냐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 채권들, 네. 장기물들의 채권 수익률이 계속해서 요즘에 빠지지 않고 기준금리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일본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조금 아침 데일리 방송에 있는 적절한 뉴스는 아니지만 이 얘기를 많이 거론을 하고 있으니 이걸 염두에 두셨다가 어느 시점에 정말로 위험한 수준까지 얘네들이 좀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시황에 내가 주식을 사면 언제까지 가져올 거고 또는 분할 매수하면 어떻게 네. 할 거고 이렇게 하실 때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 상무부에서 철강 수출 전반에 대해서 허가제도 도입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철강에는 호재를 그렇겠네요. 받을 수 있어요. 네. 예. 약 300개의 철강 품목 수출업체에 대해서 내년부터 수출 계약서와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 검사 증명서를 근거로 제출해서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라는 뉴스가 좀 나와 있고요. 네. 오픈 AI에서 인재가 자꾸 유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보상 대기 기간을 폐지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쪽도 되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신입사원들 하면 스톡옵션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스톡옵션을 받기 위해서는 받고 나가면 안 되니까 1년 동안은 근무하고 그 다음부터 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폐지했다는 거예요. 바로 준다고요? 네, 이거 폐지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 거고요. 7, 8, 9는 7번 뉴스는 포드 미국의 포드 자동차에서 전기차 사업 관련해서 일부를 정리해서 195억 달러를 순방실 처리했다라는 거 뉴스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30조를 그냥 네. 날렸네. 아니 얼마 전에 그 블루오벌 SK 공장 SK하고 이제 포드하고 같이 만들었던 배터리 공장 분리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요? 그때부터 이거 포드는 더 이상 전기차를 못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르노하고 소형차도 만든다. 뭐 요즘 그런 뉴스도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상당 부분 근데 내년에 전기차 뭐 3만 대인가 만들기로 한 거는 할 거다 말은 하는데 근데 상당 부분 그쪽에 계속 적자가 나니까 네. 그 부분을 아예 손방식 처리해 버리고 대형 전기차를 줄이고 하이브리드나 ESS를 강화한다라는 보도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 있고요. 포드가 그 F150 그거 아니에요? 그죠? F150 네 라이트닝 그게 제일 뭐 유명한 그렇죠. 모델이고 네. 미국에서 잘 팔린 모델인데 그거 안 한다는 건가 그러면? 네. 와. 그리고 두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두 기업 다 우리한테는 익숙하고 또는 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라이다 센서 기업, 자율주행이 필요하다는 네. 라이다 센서 기업인 루미나라는 회사가 자발적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했습니다. 왜 그랬냐가 의미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칸이 없어서 안 적어 왔습니다. 이 회사가 이 자율주행을 누구랑 했냐면 볼보랑 했습니다. 볼보랑 계약을 하면서 볼보가 계속 자금 지원을 하면서 했고 자기네는 자본 지출을 계속 하면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볼보가 올해
그 계약을 뭐라 그래야 되죠? 계약을 종료했어요? 예, 계약 종료했어요.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해봤어요. 볼보도 영.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그것만 바라보고 이 기업이 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본 지출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AI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볼보하고 사업 종료가 되면서 파산으로 들어간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로봇 파산 신청했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우리나라 아이로봇 이거 로봇 청소기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 네. 여기에 파산 신청을 했어요. 여기도. 그러면 이거 로봇 시대에 아이로봇이 점점 기능도 좋아지는데 왜 파산 신청했어? 저가 제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국산 저가 제품도 네. 너무 많고, 그리고 계속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부품 장비가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러면서 파산 신청을 해서, 근데 또 공교롭게 파산 신청하면서 이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채를 어디선가 떠안는 거거든요. 네. 이 투자한 투자자들은 0되는 거예요. 투자자는 0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부채뿐이 없으니까. 네. 부채를 떠안으면서 어디서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중국 업체가 인수한다고 합니다. 뭐 그런 뉴스들이 좀 있어. 근데 그거보다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네. 우리 투자자들은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좀 단신들이 되게 많아요. 야, 근데 그 인수한 업체가 아이로봇으로부터 부품 공급을 하던 회사예요. 이른바 하청회사인데 네, 하청회사를. 네. 하청회사가 본청회사, 원청회사를 그냥 사버린 거네. 참. 요게 이제 전체 산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장면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뉴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정말 잘 나가던 한때 잘 나가던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가 부품 만들던 중국 회사한테 예. 먹혔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지금 IPO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 이제 그건 그거고 저는 두 가지의 여기서는 또 우리한테 어떤 팁을 주는 건데 하나는 스페이스X의 가장 화두는요. 우린 지금 스페이스X 하면서 거기에 밸류 체인에 있는 공급망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뜨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진짜는 뭐냐? 이 10번, 11번 뉴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진짜는 뭐냐?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머스크, 베이조스, 젠슨 왕이 AI 시대 해법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 지금 우리 농담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네. 네. 이거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에너지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제목은 이게 지금 외신 뉴스인데 제가 여기 적어오진 않았네요. 미국의 6대 방산 대기업 시가총액 합계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스페이스X 요번에 IPO 하기 전에 직원들이 사고 팔게끔 하는 그 기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업 가치를 8천억 달러에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IPO가 되면 곧바로 1조 달러가 넘어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시면 록히드 마틴, 보잉 얘네들 있잖아요. 다 합쳐서 7천억 달러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테슬라 때도 그랬고 테슬라 때도 예. 자동차 다 합쳐도 안 된다. 맞아요. 와, 스페이스X도 야, 방산 다 합쳐도 안 된다. 와.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민간 우주 기술이 기존 방산 대기업 중심의 질서를 흔들며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미국의 시황을 보면서 저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요. 얘가 1조 달러 좀 된다잖아요. 네. 이제 IPO 하면 지금 IPO 또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죠? 지금 IPO? 오픈 AI는 원래 내년에 하려다가 네네. 지금 연기했지 않습니까? 네. 연기했고요. 그리고 오픈 AI 하기 전에 나 먼저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AI 기업이요. AI. 네. 엔스로피. 엔스로피. 엔스로피 내년에 한대잖아요. 네네. 그 내년에 어마어마 1조 달러씩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IPO가 왕창 들어오면 시장에 자본이 엄청 들어오는 거네요. 우린 이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네. 왕창 들어오면은 전체 시장에 그 돈이 신규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시장 안에 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딴 애들이 네. 좀 빠지겠구나. 뭐 제가 그렇게까지는 뭐 우리가 모르겠고 네. 아무튼 수급적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들에서는 수급적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델 컴퓨터가
기업용 PC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발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뭐겠어요?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네. 예, 우리 맨날 이 얘기 했잖아요. PC, 노트북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가격 오를 거다. 노트북 가격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싸게 지금 갖고 왔는데 네. 삼성 노트북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플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애플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체결한 디램 장기 주문이 올해 12월 말로 끝난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비싸게 하겠네요. 그럼 이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뭘 걱정하는 거냐면 그러면 애플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결국 이러한 현상이 나중에 물가 전체로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 15, 16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세 개 다. 한화는 미국의 155mm 포탄 부품을 생산하는 생산을 공장을 미국에서 만든다라는 거. 그 한화 디펜스 USA죠. 그래서 여기서 엔지니어 채용 중이고 내년부터 착공을 시작한다. 요 얘기가 하나가 나왔고요. 고려아연 아까 공장님 전해주던데 고려아연이 미국 현지에 약 10조 원 규모의 광물 재련소를 건설해서 미국 국방부와 현지 방산기업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고 LS전선은 약 1.2조 원 추가 투자해서 히토류 자석 생산 거점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 주가가 좀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 맨날 삼성전자, 현대차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미국이 원하는 그 딱 포인트마다 지금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이런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지금 보면 방산, 광물, 이런 히토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 측면에서는 또 다른 얘기이고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산업 측면에서 또 다른 얘기겠죠. 요거는요. 그렇게 좀 제가 평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네. 아니 뭐 기업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긴 하고 안 할 수도 없는 거라 뭐라 하긴 좀 그런데 여튼 공장이 자꾸 해외로 좀 가는 것 같아서 예. 그게 좀 약간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맞아요. 예. 네. 그럼 우리 일자리가 이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일자리는. 네. 예. 이게 썩 좋은 일인가? 결국은 이 돈도 우리가 다 내는 돈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도 내지만 또 미국 정부가 내는 돈은 우리가 그 내년 주는 돈으로 또 미국 정부는 해서 공장 만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그래도 이제 또 해외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면 경상 이익으로 우리나라에 또 이익이 되는 거긴 하잖아요. 해외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국 공장이 돈을 벌면 네, 왜냐하면 거기서는 지분이 있고 지분만큼의 배당도 받을 거고 수익이 잡힐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 우리 너무 국수주의적인 생각인가? 하여튼 너무 우리 노동 맞아요. 수요가 좀 맞아요. 줄어들 것 같아서 그게 좀 이제 약간 그 이제 항상 신경이 걱정하는 부분이 예.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업들 관련된 우리 주식시장 관련된 여러 뉴스들 박병창 이사님께서 또 이슈 정리까지 해주셨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스턴 칼리지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스턴 칼리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위 1%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면 배움에 돈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네. 투자도 삶도 모두 잘하고 싶은 배움에 진심인 어른들이 모이는 곳. 맨 마지막에 이제 너의 인생을 작품으로서 살아라라고 했을 때 되게 큰 저한테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저의 회사 생활 20년 차와도 올해 또 마주 떨어져서 그럼 나는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살까.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돌 하나가 던져지고 그 파동 속에서 문득 눈물이 고이는 순간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금 입학 등록하고 지혜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위스덤 칼리지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으며 지금 입학 등록 시 깜짝 놀랄 만한 혜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